매일매일 새로운 사건들과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 이슈들을 법률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잇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SNS의 양면성과 사이버 폭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김경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인터넷이나 이제 스마트폰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주로 일컫는 단어인데요. 전 세계 페이스북 가입자는 6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위터 가입자는 한 2억 명 정도고요. 국내에서는 페이스북 가입자가 380만 명, 트위터 가입자가 250만 명 정도 이른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확장시키면서 이제 심하면은 오프라인상의 어떤 삶의 패턴마저도 변화되는 이제 그런 양상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와 접속해 자기들의 생각과 또 가치관을 나누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언제부터 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제 최근에 그 중동에서 이제 이집트라든지 또 리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같은 데서 이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민주화 혁명들의 이 가장 기초 출발점이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때문에 생긴 거라고 이제 그 원인 분석이 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겠지만, 네, 얼마 전 이제 뭐 방송사 아나운서가 이제 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얼마 전 이제 한 여성 아나운서가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해서 이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아나운서가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제 본인의 신상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이제 여러 군데 리트윗을 통해서 퍼지면서 그 내용이 이제 확대, 과대 포장, 재생산이 된 것입니다. 급기야는 이 글에 대해서 이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조금 헛소문이 부과돼서 이제 밖으로 많이 퍼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한 이 여자 아나운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위터를 비롯한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부작용이 결국은 아나운서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트위터 미니 홈피를 통해서 공개된 이 여자 아나운서의 사생활 또 근거 없는 소문의 확대 재생산이 결국은 자살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인터넷 공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인터넷의 익명성에 편승해서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만든 이 인터넷상의 언어 폭력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큰 어떤 비극이고 부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트위터나 이런 미니홈피 등에 올린 개인적인 내용들이 뭐 사회적 논란이나 또 가십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모 정당, 특정 정당의 정책자문위원이 대통령을 비난한 여배우에 대해서 조금 거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욕설을 했는데요. 이 욕설을 한 것이 발견이 되면서 트위터상에서 결국은 이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을 사퇴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학생은 트위터상에 이제 자기 대학의 지도교수가 이러이러한 점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글이 해당 지도교수 귀에 들어가면서 지도교수에게 불려가서 이제 따끔한 질책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트위터 또 페이스북은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공적으로 노출돼 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용자들도 이제 더 이상 이런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이런 SNS 서비스가 뭐 개인적인 공간이 좀 아니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야 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트위터를 비롯해서 SNS 서비스가 사실은 공적 영역이다. 아무리 친구들에게만 공개가 돼 있지만 사적 영역일 수가 없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사적으로 남긴 글이라고 할지라도 리트윗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순식간에 공적인 영역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140자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문의 글자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사상과 어떤 경험을 표현하다 보니까 감정이 다소 과격하게 표현이 되고 또 중간 설명은 생략한 채 결론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많은데요. 어쨌든 트위터, 페이스북이 사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이 공적인 기능이 크기 때문에
지나치게 내밀한 글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누리꾼들의 활동이 또 활발해지면서 예. 악성 댓글에 의한 이런 피해 예.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터넷 악성 댓글 피해는 사실은 이제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 인터넷 악성 댓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컴퓨터에 접속해야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악성 댓글 자체가 수많은 사람에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희석시켜 가면서 이제 이걸 그 매를 맞을 수 있었는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악성 댓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 혼자의 계정으로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SNS 서비스상의 악성 댓글은 공유할 수 없는 정말로 혼자 맞는 어떤 몰매에 가깝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변덕스러운 내심 때문에 여러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악성 댓글의 피해가 SNS 서비스에서는 훨씬 더 크고 그 충격파가 훨씬 강하다 이런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자신의 신분이 이렇게 좀 철저하게 좀 가려지는 그런 이제 익명의 공간에서 일부 이제 네티즌이겠죠. 네. 추측과 이런 상상들을 좀 마음대로 좀 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대표적으로 그 가수 타블로 네.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타블로가 미국의 유명 대학을 졸업했느냐 졸업하지 않았느냐 이게 논쟁이 됐었는데 타블로가 본인이 졸업했다고 하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는 그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다 라는 어떤 잘못된 악성 댓글들이 참 많이 올라와서 타블로가 고생을 했던 일이 있었고요. 또 가장 최근에는 그 택시 승객이 예. 자기가 택시 기사에게 납치당했다 이제 이런 취지의 글을 그 SNS 서비스상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택시에 이제 차 넘버 번호를 써서 올렸는데요.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그 승객하고 좀 구두 말로 언쟁이 있었을 뿐이지 네. 납치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쨌든 그 승객의 글이 올라가자마자 이 택시 기사에 대한 어떤 신상 정보를 여러 사람이 퍼날랐고 이 택시 기사에 대한 비난의 내용이 엄청나게 이 SNS 서비스상에 올라왔습니다. 또 유명인의 경우에는 좀 더 그 피해가 심각한데요. 네. 최진실이라든지 네. 윤희, 정다빈 이런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한 그렇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 생전에 각종 악성 루머 또 악플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제 자살의 길을 선택했었습니다. 이처럼 그 개개인이 만들어내는 아주 작은 루머가 사실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누군가의 심장을 겨누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의 말을 빌어보면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로 받는 충격은 오프라인 상황보다 훨씬 심하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대방과 얼굴을 맞댔을 때보다 훨씬 더 과격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을 좀 자제하도록 우리가 좀 유도를 해야 되고 그런 훈련을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런 악성 댓글은 결국 비극을 낳게 마련인데요. 예. 이에 대한 방지책은 좀 없을까요? 이제 이번 아나운서 자살 사건만 봐도 결국은 이제 유명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잘못된 관심을 갖는 거, 또 그 악성 댓글이 개인의 삶이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뼈저리게 볼 수가 있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잘한 일은 아니지만 남의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또 재밌거리로 만드는 것 역시 어떤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고 일종의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네티즌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고 네티켓을 좀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모두가 똑같은 인간임을 기억해야 되고 또 실제 생활과 똑같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이런 것이 이제 네티켓의 가장 핵심 원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악성 댓글에 대한 해법으로 선풀 운동, 그러니까 착한 리플 운동 이런 것이 이제 제창되기도 있는데요. 악성 댓글 대신에 칭찬이나 격려의 댓글을 좀 우리가 많이 써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SNS를 통한 이제 사생활 정보 유출 또 악성 댓글 등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이제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SNS 서비스 이용자의 대다수가 사실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본인의 위치라든지 가족 정보, 개인 정보를 참 그냥 자연스럽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게 문제고요.
또 SNS는 개인적 공간이 아니라 공적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언동을 정말로 자제하고 네티켓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는 잘만 활용하면 현실 인맥을 잘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보완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디지털 인맥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어쨌든 현실의 자아에 대한 일종의 착각 또 왜곡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일종의 보완제 정도로만 생각하고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학교 폭력도 좀 이렇게 변질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 네, 학교 내에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예. 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물리적인 돈 뺏기, 공갈, 폭력보다는 오히려 사이버 폭력이 요새 훨씬 더 많이 이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모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얘기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러더랍니다. 학교에 너에 대해서 안티 카페가 개설이 돼 있다. 회원들이 한 30명 가입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한 안티 카페를 들어가 보니까 누구누구는 정말 몸이 더럽다. 또 냄새가 난다. 말하는 것도 정말 촌스럽다. 이런 애들은 우리 반에서 좀 쫓아내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의 글들이 많이 올라가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얼굴이라든지 모습들을 이렇게 기이하게 왜곡시킨 그런 사진을 올려놓아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A양의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안티 카페를 개설한 학생을 찾아가서 왜 내 딸에 대해서 안티 카페를 개설했느냐, 좀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학생이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도 안티 카페가 있는데 학교 친구들 사이에 안티 카페 있는 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한 사례를 하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여기는 남학생 사례인데요. 학교에서 이제 학급 회장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너무 열성적으로 학급 일을 하려고 친구들을 체근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랬는지, 너는 우리 반 친구들이 다 싫어하고 있다. 너랑은 친구를 안 맺겠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메신저상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쪽지가 날라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급 회장 같은 경우는 회장도 그만두고 또 학급 안에서 충격으로 정말 성격이 소심하게 변했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처럼 요새는 학교 폭력도 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폭력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서 이런 근거 없는 내용들이 무차별하게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이 사이버 학교 폭력 현재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정작 물리적인 폭력 또 금품갈취 이런 것들은 한 40% 정도에 불과했답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 60%를 차지한다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오히려 사이버 폭력이 대세로 변했다라는 것이고,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안티카페 개설, 또 일촌 거부, 또 메신저 집단 차단 이런 식으로 아주 양상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규제 방안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또 사생활 보호라는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이제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사용자가 이제 급격히 늘어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냐, 또는 피해자의 어떤 인격의 자유, 명예의 자유를 보호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이버 모욕이나 악성 댓글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된다, 엄격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민간 기업 입장에서 자율 규제의 틀이 필요한데요.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장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민간 업체에서 어떤 기본적인 책임을 좀 부여하는 이제 이런 제도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글에 대해서는 30일간 인터넷상으로 이게 뜨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털 업체들이 이런 명예훼손 댓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평소에도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블라인드 처리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 포털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규제의 필요성 또 규제의 정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인터넷상에서의 규정,
이런 규제에 대한 규정 어떻게 예.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보통신망 이용 네. 촉진 및 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44조의 2를 보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과 같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서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네. 또는 반박 내용의 글을 실어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 글을 이 30일간 임시 예. 블라인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라고 법이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인격 침해냐 또 어떤 권리 침해냐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이제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1차 판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행정기관에 의한 어떤 자의적인 어떤 법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한 가지 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좀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독일 또 영국, 일본 이제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그 해당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업체들이 자율 통제 기구를 일단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해서 이제 자율 통제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변호사 또 학계 교수 뭐 이제 어떤 여러 군데 전문가들을 모아서 정신과 의사들도 포함을 해서요. 이 전문가들을 모아서 자율적인 심의 또 자율적인 통제 절차를 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민간 자율 통제 기구는 없는 실정이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가 좀 굉장히 늦고 또 사실 이게 어떤 행정부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자의적인 어떤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사이버 폭력 이제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네, 하루빨리 좀 이런 사이버 범죄에 대한 근절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제 지금 선거도 트위터 선거, 또 월드컵 응원도 트위터 응원. 이제 뭐 최첨단 이런 사이버 커뮤니티 시대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쨌든 사이버 범죄도 더욱 교묘해지고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라든지 음란물 유포 이런 것들이 최악의 어떤 사이버 환경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이버 범죄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보통신부를 없앴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통신부를 없앤 것이 정말 잘못한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부 정보윤리심의위원회가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이버 범죄 또 사이버 환경 재앙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왔는데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면서 그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집중이 됐습니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람이 적고 또 일은 많다 보니까 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과부하가 걸렸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어떤 윤리의식, 전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윤리의식만 철저히 가지고 있다면 이 사이버 문제는 그래도 걱정할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개인 스스로가 이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실천 의지, 또 똑바른 인터넷 윤리 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중국은 그야말로 거대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중국 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중국의 이제 경제 법률 좀 대체적으로 잘 갖춰진 편입니까? 이제 중국은 아시다시피 원래 이제 공산주의 시스템을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법률 시스템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요. 1992년에 이제 경제 개방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이 경제 법률에 대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상당 정도 이렇게 많은 법들이 정비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체계화를 이룬 상태고요. 이제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아주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해 있는데 이런 중국의 경제 법률들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는 것이 이 중국 현지에서 기업을 잘 운영하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둬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몇 가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작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반독점법인데요. 그 근로기준법을 보면
경쟁사에 취업 제한을 할 때는 일정한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법이 새롭게 도입이 됐고요. 또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또 일정한 배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노무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반독점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일단 진출을 하기만 하면 중국의 아주 촘촘한 반독점법의 규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현지에서 M&A를 한다든지 또 새로운 기업과 어떤 합작 계약을 새롭게 제3의 합작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반독점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철저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이면 계약 요구가 좀 상당히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의 특성이 이제 어떤 명시적인 문구보다는 이 배후에 이제 뒷거래를 좀 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이면 계약의 유혹이 상당히 그럴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법상 이면 계약은 법적으로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면 계약 요구가 있을 때는 아주 철저히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법제가 날이 갈수록 좀 합리적이 돼간다라고 볼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국이 벌써 이제 30년 이상 개혁 개방을 추진해 오면서 전 세계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아주 합리적인 법제를 갖추지 않으면 외국의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중국에서 적정한 기업 활동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법제를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합리화가 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에서 이제 관시라고 그러죠. 이 관계 문화를 이용해서 뭔가 사업을 할 생각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나 또 법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중국 법에 따라서 경영을 하고 또 어떤 행정관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SNS 문화의 올바른 좀 정착을 위해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이 SNS도 양날의 칼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SNS가 빠르게 확산되면 될수록 과도한 사생활 노출, 또 확대 재생산, 악성 루머의 널리 퍼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반면에 지구촌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SNS는 또 아주 잘 쓰면 보약입니다. 기업의 홍보나 마케팅 도구, 또 독재국가의 제스민 혁명의 도화선으로, 또 돈 안 쓰는 선거운동으로 여러 가지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 되기 때문에 이 첨단 SNS 시대에 걸맞는 성숙한 어떤 네티켓, 윤리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SNS의 양면성과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하는데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찾아내는 그런 현명한 지혜가 부정적인 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